안녕 여러분. 오늘 칸트 예술관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이 문장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거죠.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첫 번째,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거죠. 여러분도 보이나요? 꽃 자체 안에 아름다운 속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까? 칸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사고 구조, 이런 사고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사고구조 안에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고로 우리 판단의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 있다라고 칸트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술 대상, 이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일련의 이런 사고 처리 과정, 우리 머릿속에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이런 질서나 체계를 형식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일련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련의 처리 과정, 사고 구조, 이런 형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일련의 질서를 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형식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생겨나는 거야?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순수하다라는 것은 여기 뭔가 꽃에 때가 끼거나 아니면 모습이 막 이렇게 시들지 않아서 이게 순수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순수하다라는 것은 선험적이라는 말입니다. 선험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때 선이라는 것은 미리, 험이라는 것은 경험 전에, 그지? 경험 전에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형식, 즉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구조, 쉽게 얘기해서 사고구조, 경험한 것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쉽게 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머릿속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형식에 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인 거죠. 판단의 근거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그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칸트가 말한 미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 요거 한번 비교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어, 눈으로 바라보거나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외부 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뇌 속의 사고 구조, 즉 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사고 구조를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뭐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아름답다라는 그 판단의 근거는 우리 뇌 속에서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외부의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일련의 인식 과정, 정보 처리 과정, 인식 능력 혹은 사고 구조를 우리가 형식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는 형식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판단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은 서로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면,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식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미적인 판단할 때의 형식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할 때 그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어떤 점에서 형식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미적인 것도 어떤 대상을 만약에 이게 뭐 박효신의 뭐 야생화 노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야생화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감동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TV에서 뭔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 아, 저것은 악한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야생화를 듣고 그 다음에 감동을 느끼듯이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 그렇죠?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악행이나 선행을 봤을 때 그것은 선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타산적인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타산적이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야생화라는 그 박효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뭔가 감동을 받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혹은 감동을 받으면은 뭐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뭔가 내가 뭐 이기적인 욕심에서 야생화를 들으면 돈이 되니까 혹은 유용하니까 감동받을 거야 하고 감동을 느끼는 이 노래가 아름답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 노래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죠? 뭐에? 그렇지. 나의 이익이라든지 유용성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TV 매체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 나서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저런 행동을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나한테 유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저런 행동은 선한 행동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선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미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은 둘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타산적,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미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이나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도덕적인 판단에서 자유롭다는 거와 미적인 판단에서 자유롭다라는 건 조금 성격은 달라. 예를 들어서 야생화 노래를 듣고 막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진다라든가 아니면 편안해진다라든지 뭐 그런 느낌과 자유로운 느낌과,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자유로운 느낌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때의 자유롭다라는 것은 뭐지?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도덕적인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둘 다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일련의 사고 처리 과정이 유사하다 라는 점에서 형식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가 생각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뭐지? 그런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 구조를 형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계속 지금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이 유사하면 서로 상징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별개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이 유사하면 서로 상징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형식을 통해서 사고 처리한 다음에 우리는 뭐 아름답다, 뭐 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고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형식에 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만약에 흰색 흰색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흰색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고 구조,
그죠?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련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흰색을 보고 아, 참 흰색이 평화롭다.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잖아. 그지? 평화로워. 혹은 순수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 흰색은 참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흰색은 참 겸손한 색깔이야.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왜 이런 평화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도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흰색이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 바로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흰색을 평화라든지 겸손이라는 도덕적인 의미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칸트는 형식이 유사하면 서로 상징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형식이 유사하면 상징관계가 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도덕 판단과 미적 판단이 미적 판단의 형식이 유사하다고 보냐면 서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한테 공통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타산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롭다라는 그 형식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이 유사하면 상징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흰색을 봤지? 그 다음에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흰색이라는 미와 그 다음에 평화라는 도덕적인 의미가 서로 상징관계를 맺어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흰색은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흰색과 평화는 별개의 영역이죠. 그죠?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받아들이는 이 뇌의 사고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둘은 상징관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흰색을 보면서 평화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고 구조가, 즉 미적 판단을 할 때의 형식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의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적 판단의 형식과 도덕적인 판단의 형식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유사하지만, 그래서 서로 상징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형식이 유사하면 상징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봤잖아. 그래서 미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의 상징이다,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적인 판단은 어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과 그다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이고, 도덕적인 판단은 칸트는 객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점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도덕 법칙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인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해서 칸트의 예술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 베리 안녕. 베리 안녕.